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랜만에 책 읽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태원 작가의 골목안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1939년 문장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됐을 때 임화라는 평론가가 세태풍자를 넘어서 엘리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조선일보에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호평을 한 글이었죠. 그래서 이 골목안이라는 작품에 더 관심이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에 이 작품이 또 소개가 되고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야죠. 단편 소설인데요. 제목처럼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북촌, 그러니까 서울이죠. 북촌 골목 안에 막다른 집에 순인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순이 아버지는 67세, 요즘 같으면 굉장히 젊은, 건강한 이런 나이지만 이때가 지금 일제시대잖아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노인 대접을 받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순이 아버지는 지금 직업이 집주름입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집주름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개사예요. 부동산 중개사. 그래서 부동산 방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네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 그런 노인분들이 복덕방 이라는,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고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화투를 치기도 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방을 구하는 사람 또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내놓은 매물을 소개해 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이제 그 소개비를 조금 받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이 당시에는 193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집주름이라는 말로 불렀던 겁니다. 순이 아버지는 원래 좀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몰락을 해서 이제는 별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작은 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벌려고 이제 복덕방에 나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순이 아버지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자기 친구들, 여기 이 소설에서 동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관이라는 것은 그 직급이 같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의 동관들과 함께 복덕방에 있으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세한탄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순이 아버지의 진짜 그 슬픔은 자식들이 별로 그렇게 평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신세한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총 5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큰아들 인섭은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거간 노릇을 하고 브로커라고 하죠. 예전에는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해서 한때 돈을 좀 벌기도 했지만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가 본 부인이 가서 이제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지 7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며느리도 이제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아마 살림을 차린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둘째 딸 순이가 봤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와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는 거를 둘째 딸 순이가 목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7년째 가출을 해서 이제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를 부양하기는커녕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것도 큰 걱정이죠. 또 둘째 아들 충섭이는 주먹을 좀 잘 써서 굉장히 많은 사고를 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때리고 다니면 너한테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계속 타이르고 했더니 어느 날 권투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유망주라는 말도 듣는 것 같기는 하지만 딱히 집안에 돈을 들여놓는다든가 자기 삶을 잘 꾸린다든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카페 여급으로 일하는 누나 큰딸 정희한테 가서 뭐 담뱃값을 얻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로 그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 이제 막내 아들 효섭이는 이제 공부는 제법 잘 하는데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려서 병을 앓고 고개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그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 신체가 건강한 사람, 신체 검사를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게 되면서 이 효섭이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험을 이제 내년에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고등소학교에 다니게 되는 그래서 그 돈도 없는데 막내 아들 학비를 대야 하는 그런 늙은 아버지가 된 거죠. 돈을 쓸 일은 있는데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큰딸이 카페 여급으로 나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카페 여급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딸에게 안 된다라고 하지를 못하고 그냥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딸 정희는 카페 여급이 되어서 이제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요. 둘째 딸 순이는 이제 학생인데 17살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 오빠 원래는 친구의 오빠인데 친구 오빠 문주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이네 집이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문주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의 연애가 순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주네 집에서 보낸 사람이 순이가 문주에게 보낸 편지를 이 순이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둘을 떼어놔야 되지 않겠냐, 당신 딸이 행실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순이 아버지로 하여금 굉장한 그 모멸감 그리고 분노 이런 걸 느끼게 했던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이 순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그 학부모 회의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순이 아버지는 사실 그 나이는 있지만 이렇게 풍채는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면 굉장히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한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유 그 어르신은 어떻게 오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순이 아버지가 자신의 그런 불우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
복덕방에서 들은 어떤 행복한 노인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처럼 막 둘러댄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시냐. 그러니까 원래 이 그 순이 아버지의 상황은 큰아들은 가출하고 둘째 아들은 돈 못 버는 권투 선수로 있고 큰딸은 카페 여급으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신이 행복한 노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의학 전문학교를 나와서 대구의 도립병원 의사로 있고, 둘째 아들은 고등공업학교를 나와서 광산 기술을 하는데 이번에는 막내가 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부러움 눈빛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말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슬픔을 좀 잠시 잊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제 또 딸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작하는데, 그 장면에서 소설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이 1939년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모습을 그린 소설인데요. 결국은 식민지 말기죠. 39년이니까 45년에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여기는 뭐 한국전쟁이 아닌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과 한판 붙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품 또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조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3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 이렇게 그 전쟁을 확장하는 상황이 이제 가중이 되면서 일본이 한국인들을 억압하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에는 전시 총동원 체제가 발동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의 숨통을 그야말로 꽉 눌러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 소설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골목 안 사람들이 대체로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대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39년쯤 되고 40년부터 45년은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암흑기예요. 모든 것들이 피폐하고 또 숨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불황이 만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조선인들은 물질적 측면, 정신적 측면에서 마구 붕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 안에 사는 이런 빈곤한 사람들은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 회복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의 슬픔, 비통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주름 영감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물들과 이 시대 상황 사이에서 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느껴볼 수 있는데요. 가출한 큰아들 인섭이는
만주로 갔다고도 하고 부산으로 갔다고도 합니다. 소문으로 들리는 건데 만주와 부산은 극과 극이잖아요. 완전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그래서 더 종잡을 수 없게 되는데 어쨌든 만주나 부산으로 갔다 이런 말들에서 만주로 갔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로 갔다는 소문들 또 큰 며느리가 이제 국방복을 입은 사내하고 함께 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또 둘째 아들 충섭은 권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권투라는 내용 또 둘째 딸 순이는 자산가 집안의 그 아들과 연애를 하고요. 막내 아들 효섭은 그 교육열, 입시열 여기에 휘말려서 지금 완전 전쟁 같은 입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당대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주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의미하고요. 국방복이라는 것은 이때가 전시체제니까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그 시대에 크게 활약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 권투는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의 전투력이잖아요. 싸울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또 자산가와 관련해서 이 그 문주 집이 이제 의사, 은행원, 아버지가 의사고 형이 은행원이거든요. 이런 안정적 지위, 또 이런 교육열과 입시열, 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교육열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막 20대 1로 막 중학교 입시인데도 그렇게 이제 입시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 소설 속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 입시가 마치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키워드들을 두고 봤을 때 이 소설에서는 전시 상황이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꿈꾸고 또 그 시대에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이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집주름 영감 가족들의 어떤 행방이나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적 배경이 이 소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소설의 첫 대목을 제가 지금 조금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의뢰들 그러하듯이 그 골목 안도 한 걸음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획 끼치는 냄새가 코에 아름답지 않았다. 썩은 널 쪽으로 남아 덥지 않은 시궁창에는 사철 똥오줌이 흐르고 9가구의 도무지 4개밖에 없는 쓰레기통 속에서는 언제든지 구더기가 들끓었다. 골목 안이 얼마나 그 빈민굴 같은 그런 장소인지를 이 첫 대목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냄새,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막 구더기가 들끓고 똥오줌이 있고 막 이런 시궁창 같은 동네, 이것이 바로 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동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그 절박한 처절한 그런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간적 배경은 서울 북촌의 골목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북촌 골목 안이 바로 냄새나고 더러운 동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에 화신상에도 나오고 청진동, 창경원, 정동 이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 소설 첫 대목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에
인구 배치가 어떻게 됐나. 요즘은 이제 강남과 강북 이렇게 돼서 강남이 이제 부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서울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고요. 북쪽에는 그렇다고 지금의 강남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강남은 시골이었어요. 그냥 배추밭 막 이런 데였고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촌에 해당하는 그 북쪽 서울의 북쪽은 조선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인구의 70%가 정도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는 당연히 조선인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태로 이렇게 인구 배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포즈는 취했지만 사실은 남쪽 우대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중적 도시, 차별화된 공간으로 그 당시 경성, 지금의 서울이 운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촌이 속해 있는 북쪽은 식민지 말기 조선인의 전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 안은 서울 북촌에 있는 가난한 동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골목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골목 안에는 여러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 안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골목 안이 있으면 골목 바깥이 있겠죠. 소설에서는 지금 골목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거든요. 골목 안은 그 골목이라는 공적 공간이 있고 그 골목을 둘러싼 집들, 사적 공간이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골목 밖은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적 공간. 그리고 골목 안에는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의 사정이 모두 달라요. 조금 더 잘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 행랑지에서 화장실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정을 지닌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의 공간이 골목 안이라면 골목 밖은 자본화되는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획일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소통과 갈등이 전개되는 공간, 그것이 골목 안이라면 골목 바깥은 사회적 소통과 갈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 골목 안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목 안에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다층적인 삶, 단순한 삶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정을 지니고 있는 여러 삶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어울려서 소통을 하고 정을 나누거나 또는 갈등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공간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복술할머니하고 갑술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복술이 아니라 복순인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복순할머니예요. 복순이는 복순할머니는 집주름 영감의 그 아내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 같은 골목 안에 사는 갑술할머니하고 서로 심정을 이해해주고 속속들이 자기 사정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둘이 굉장히 깊은 우정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복순 할머니가 굉장히 여러 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갑득이 어머니는 이 동네의 트러블 메이커, 아주 그 사사건건 참견하고 불만 품고 욕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아이들도 막 함부로 키워서 그 아주 추울 때 아니면은 다 아랫돌이 안 입혀서 키우고 아무데나 이제 변을 보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집주름 영감의 큰딸 정희하고 한판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골목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이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의 삶을도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 시대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소설 속에 주목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주름 영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름 영감은 67세의 신수 좋은 노인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지금은 경제력도 없고 가장의 권위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 이야기는 큰딸 정희가 그 카페 여급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로서 뭔가 도덕적인 훈계라든가 또는 그 이끌어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나 하는 의혹이 들 때 그것은 영감의 마음을 어둡고 슬프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서로 정희가 밖에서 어떠한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였다 손 치더라도 노인에게 그것을 꾸짖고 나무랄 권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희가 카페 여급으로 일하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문란한 외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의심이 들어도 슬픔만 있을 뿐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하지를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 슬픔 속에 살다가 소설의 막바지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과 대중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복덕방에서 들은 평안도 약거간, 여기서 약거간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약을 사고 파는데 중간에서 유통업을 하는 사람, 거간이라는 건 중간상인이에요. 그러니까 흥정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은 아들이 집을 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잠시 잊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또 그런 집주름 영감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학부모 총회에 모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두고 자식들 덕에 호강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을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순이 어머니는 집주름 영감의 아내입니다. 집주름 영감보다 2살이 위에요. 그런데 딱히 큰 사건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소설에서 굉장히 양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집, 불단집. 불단집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난한 동네니까 그 대문에
등불을 달지를 못해요.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만 불을 달았어요. 그래서 불단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이니까 여기에 가서 뭐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가족들이 다 외출하면 집도 봐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습니다. 마치 이모가 조카 집에서 돌봐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모님으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내용이 소설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뭐 일단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요. 또 그 자식들 도시락을 싸줄 때 따뜻한 밥을 그 집의 것을 가져다가 도시락을 싸준다든지, 또 이제 물을 길어다 써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물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다든지, 또 그 집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를 받아서 자기가 피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또 나눠주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가난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물화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신을 존중감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단집도 그 순이 어머니를 홀대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또 갑순 할머니의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갑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보다 더 슬프게 우는 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골목 안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갑득이 어머니가 이제 너무 교양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딸 정희가 갑득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갑득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순이 어머니가 자기 딸 편을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전투태세를 딱 마음속에 하고 있었는데 둘이 싸우는 장소에 이 순이 어머니가 나와서 오히려 자기 딸을 나무라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인데 뭐 이렇게 갑득 어머니는 생각을 했는데, 집안으로 들어간 순이 어머니가 자기 딸 정희에게 사람 같지 않은 거하고 무슨 대거리를 하느냐. 그래서 대놓고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득이 어미 같은 사람하고는 싸우는 것조차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교양, 품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위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순이 어머니가 참 재미있는 인물로 소설을 읽는 동안 느껴졌어요. 또 순이가 이제 막내딸 순이가 정문주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데, 순이는 17살의 조숙한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겠죠. 또 둘째 오빠 충섭이는 이제 권투를 한다고 이제 막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외모로 보나 또 언행으로 보나 좀 이렇게 거칠겠죠. 그런데 정문주를 봤는데 너무 이제 귀공자 스타일인데다가 문학적이고 또 음악을 감상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정문주를 보고 이제 매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는 집주름이고 언니는 카페 여급이고 이러니까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문주를 좋아하고 있지만 내면 속에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애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이죠. 또 정문주는 이제 22살인데 정인주의 오빠입니다. 이 정인주하고 순이가 친구인 거죠. 이제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신경쇠약 때문에 집에서 휴양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동생의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정문주가 순이를 좋아하게 되는 그 계기가 순이가 집주름의 딸, 또 카페 여급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연민을 기반으로 한 연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문주가 순이에게 우리 도망가 버릴까 이런 그 제안도 하는데, 그런 제안을 순이가 수락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이제 둘을 떼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정문주를 이제 전주 형한테로 보내죠. 그러면서 순이는 왜 정문주가 자기의 편지에 답장을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답장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집주름 영감에게 와서 보여주고, 당신 딸의 행세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주름 영감은 너무 이제 그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집주름 영감의 그 슬픔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불단집, 아까 불을 달아놓은 집이어서 불단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등을 걸어놓은 집. 가장 이 골목에서 잘 사는 집이고요. 또 순이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또 그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골목 사람들과 공유하는 상당히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의 아들이 이제 위스키를 가지고 와서 순이 어머니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권하죠. 그럴 때도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모님 대하듯이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두고 봤을 때 그래도 이 가난한 골목 안에 서양 문화, 근대화된 문물들을 들여오게 하는, 유입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이 불단집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집주름 영감이 거짓말을 할 때 그 모델이 된 약거간과 두 아들, 이들은 소설 속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야기로 전해지죠. 이 약거간이 둘째 아들 덕에 양조장 뒷집을 사게 되면서 그 내력이 이제 부동산에 알려지게 되고, 그 부동산에 함께 일하는 동관이 이 집주름 영감에게, 순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순이 아버지의 거짓말의 모델이 됩니다. 순이 아버지는 이 그 약거간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의학 전문학교 졸업해서 지금 대구 도립병원 의사로 있고, 매달 집으로 15원을 보내는 효자. 그리고 작은 아들은 고등공업학교를 나와서 광산 기술을 하고, 그래서 광산이 일제시대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그 광산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집을 사줬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 큰아들이 의사인 것처럼 작은 아들이 광산 기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순이 아버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속에서 이 소설에 드러난 어떤 표현의 특징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앞부분에서 소설의 앞부분을 읽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냄새라든가 구덕이나 시궁창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감각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똥오줌이 흐른다, 또 코에 아름답지 않은 냄새가 풍긴다, 후각, 또 아이들이 떠도는 소리가 가득하다, 청각, 시궁창과 구더기가 가득하다, 또 어둡침침하고 악취나는 오물투성이, 이거 후각이죠. 이런 그 감각적인 표현을 써서 근데 이 감각들이 전부 다 이제 불쾌하잖아요. 이 불쾌한 분위기, 지저분한 분위기가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비감한 정서, 또 암울한 시대의 암울한 상황, 또 희망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요 소설의 앞부분에서 참 재미있어요. 그 이제 복덕방 안에서 집주름 영감하고 이제 동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요 상황을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동관이 있고요.
여기다 동만 쓰겠습니다. 글자가 잘 써질려나 모르겠어요. 동관, 관자까지 쓰겠습니다. 동관이 다른 동관과 지금 장기를 두고 있어요. 장기를 두고 있고 그 옆에 집주름 영감 순이 아버지가 있거든요. 이 순이 아버지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복덕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동관이라는 사람이 이 장기를 두면서 어떨 때는 이 장기를 함께 두고 있는 친구에게 또 그러면서 순간순간 순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대화가 이중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볼 건데 여기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글자는 순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된 대사는 그 자기와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소설 속에 그 대화 사이사이에 이제 서술이 있는데 제가 요 대화의 양상만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설명 내용은 뺐습니다. 그래서 대화만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렇게 써봤어요. 편집도 하고. 자, 동관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저 상만 피하면 심이 핀단 말인가? 내 포장을 받아야지, 포장을. 여기서 이제 상, 또 포장, 상, 또 포하고 장, 장 받아라 할 때 그 장입니다. 그래서 상, 포, 요것이 이제 장기의 말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상대방에게 장기를 두면서 내 포장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기를 두는 대사예요. 그래 놓고 장기를 두다가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순이 아버지에게 또 말을 겁니다. 참 자네 끝엔 놈 이번에 학교에 붙었다대 그려. 이러면서 장기 두랴 순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랴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름 영감이 대꾸를 합니다. 들어갔으면 뭘 하나 중학교일세 말이지. 그까지 고등소학교를 그래 기쓰고 들어가면 뭘 한단 말인가 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주름 영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관이 또 장기를 두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거기라도 이 사람이 불어 일어나. 여기서 불어는 일부러 라는 말이에요. 왜 이래? 어디떤 차가 이리 오는 게야? 여기서 차도 말의 이름이죠. 장기말. 여기 있었지? 걔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위치를 살짝 상대방이 뭘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차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었어? 뭐 이렇게 이제 장기를 두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 놓고 또 다시 집주름 영감에게 이 노란색으로 쓴 글자로 말을 합니다. 거기라도 들어간 게 다행이지. 그나마 못 들어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름 영감이 또 대답을 합니다. 거기도 못 들어가서야 으떡하게 그러면서 몰라블라블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고요. 그랬더니 동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장기 두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흥, 졸이 또 올라오신다? 이건 덮어놓고 올라만 오면 젤인가? 자, 또 장 받고 이러니까 자꾸 지금 장을 받으라 하는 거는 지금 이기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장 이렇게 질러놓고 또다시 집주름 영감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데 효섭이 놈이 밤낮 우둥 쳤지만 했다며 어째 그렇게 중학교에서 떨어진 게야? 역시 시험 보는 애들이 원체 많아나서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드리는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거를 독자가 구별해서 상황을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런 소설 읽기에 조금 숙달이 되면 요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영화 감독처럼 그 장면을 그려놓고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요런 식의 그 교차 방식으로 하는 거를 쓰는 모더니스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즐기는 것도 재밌게 소설을 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박태원이 이런 방식을 참 자주 씁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교차 방식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뛰어난 현장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 방식이 제시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그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장기가 뭔가요? 전쟁을 놀이로 만든 거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이 상황 속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또 효소비의 진학 문제를 보면 이 소설에서 진학은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몇 년 전에는 5대1, 10대1 이렇게 가더니 최근에는 20대1까지 가고 신체 건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서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학교도 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효섭이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떨어지고 막 이런 그리고 그 학교에 모인 학부모들도 이런 입시 경쟁 속에서의 고달픔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기라는 것 또는 진학 문제라는 것 이런 화제가 결국은 식민지 말기의 상황을 전쟁과 관련된 식민지 말기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또 조선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은근히 비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편 소설이라서요. 읽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 중 하나입니다. 박태원 소설의 매력을 이 소설에서도 한껏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재미있게 읽은 소설입니다. 자, 조목조목 부분 이렇게 이 소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소설의 가치를 정리를 해본다면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이제 근대화되어가는 식민지였는데 그런 근대적 혜택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속 시원한 책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